오늘 국회에선 권익위가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던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발표됐습니다. 공익변호사를 시작했다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급여를 가장 많이 들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금리연계형 파생결합 증권 판매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원금의 거의 대부분을 까먹는 깡통 계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8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9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해당 법안에 대한 더 나은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권익위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좀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익위가 입법 예고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기피 조치,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국회의원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적용 대상을 보면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로 지금 한정을 했습니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모든 공공기관이고요. 공직자도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임직원, 학교장과 교직원으로 약 19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권익위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관련해선 신고가 아닌 등록으로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해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참석자들은 더불어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업무상 비밀을 업무 관련 정보로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불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해 공직을 이용한 부당이득에 대해선 징벌적으로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공직자가 소속기관 퇴직자와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되고 접촉이 있었을 경우 서면 신고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관이 나가면 전관이 되는 순환의 고리, 이른바 전관 이후 차단을 위해선 해당 조치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지적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지금 작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과 또 공직유관단체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률화로 격상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때가 아닌가.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정보 이용 금지를 제외하곤 제재가 과태료로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보다 좀 폭넓게 좀 다뤄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든 이게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을 통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공익 변호사 뭐 일단 뭐 하는 사람들인지와 닿기는 하는데 정확한 정의 같은 게 있나요? 네, 일단 이 공익 변호사는 뭐 네. 장애, 아동, 난민, 그리고 여성, 소수자, 노동자 네. 등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 소수자나 약자들의 이 법률적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영리적인 성공과 성취를 목표로 하지 않는 공익적 성격의 사건을 주되게 수행하는 공익의 지향을 위해서 전업으로 일하는 변호사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04년 공익 변호사 단체 공감이 첫 등장한 이후 네.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현재는 이 공익 변호사가 1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 공익 변호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이죠? 이런 실태조사는? 네, 일단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법관을 지낸 김지영 전 대법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변호사법인 두루에서 네.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공익변호사 첫 실태조사입니다. 네.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과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했다는 게 김지영 이사장의 설명인데요. 네. 일단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공익변호사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한 응답으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가 71.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적성에 맞아서 라는 답변이 13.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공익변호사 길을 선택한 10명 중 8명 이상은 돈보다는 적성에도 맞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공익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는 답변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뭐 지속 가능성이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일단 공익 변호사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네. 대해서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급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실제 이 공익 변호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네. 이제 퇴직 당시 급여 수준을 분석해 보니까 네.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좀 의미 있는 일, 뭐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지만 돈이라는 현실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입니다. 네, 뭐 돈 안 되는 일만 골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그 정도가 생각보다 심한 모양이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돈 안 되는 사건도 사건이지만 네. 이제 구조적이고 또 법률적인 문제도 깔려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현행 변호사법 제34조 사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 또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이제 원천적으로 소속된 이제 비영리 시민단체 네. 혹은 공익단체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이제 관련 실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공익 변호사들은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부과를 감수하고서라도 법률사무소를 설립해 영리 변호사와 같은 세금을 내면서 비영리 활동을 하는 실정이라는 게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지적입니다. 네. 이 사회적인 소수자나 약자 사건을 맡다 보니 네. 이제 사건 자체가 돈은 안 되고 또 이제 다른 공익단체나 시민단체 지원도 받을 수가 없고 네. 또 기부나 후원금은 또 제한돼 있고 이런 공익 변호사들이 삼중고의 악전고투를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뭐 대안이 필요하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나요? 일단은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이 네. 변호사법을 개정을 해서 공익법무법인의 설립과 활동 근거를 이제 마련해주는 문제인데요.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공익법무법인의 이제 개념에서 비영리 공익법인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방점을 법무법인이 아니라 네. 공익법인에 둬야 한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공익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법무법인과 똑같이 이제 법인세 등을 내는 이 구조를 깨트려서 네. 제도적으로 이제 활동을 좀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언입니다. 네. 이제 공감의 이소아 변호사는 더불어서 이 공익전업 변호사의 임금 지원 제도가 좀 확대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제 관련해서 서울변회가 지난 12일에 변호사 법정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익전업 변호사를 매년 이제 1명에서 2명씩 선발을 해서 이제 매월 25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협과 각 지방 변호사회 또 로펌, 로스쿨 등 법조 유관기관 또 나아가서 네. 마을 변호사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혹은 법무부 등에서 네. 이제 다양한 차원의 이런 지원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제 이소아 변호사는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이 외에도 뭐 의뢰인이 아닌 제3자 혹은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매우 적은 금액의 소송 구조 비용조차 비영리법인과 분배할 수 없도록 하는 이 국내의 이익 분배 금지 또 네. 이제 동업 금지 규정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네. 또 이제 지역 공익 변호사를 양성하는
조정하고 또 공익 소송 비용과 세금 감면 또 불필요한 행정 업무 등을 이제 개선하자라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업 공익 변호사의 길을 이제 변호사 개인의 사명이나 또 의지가 아닌 법과 이제 제도로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참가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뭐 배워서 남 주는 변호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파생결합증권 DLS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뭐 파생결합증권 DLS 이게 뭔가요, 그런데? 네, 그 DLS의 경우에는 네. 기초 자산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상품의 구조나 운영 면에서는 ELS와 유사한데요. 네. 그래서 ELS와 좀 개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가 연계증권이라고 하는 ELS와 그 네.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는 DLS는 모두 이제 투자금을 주식, 주가지수, 채권, 원자재, 통화, 금리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에 투자하고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이제 회수되는 금전이 결정되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인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주식이나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것을 ELS라고 하고요. 네. 이번에 문제가 된 DLS의 경우에는 주식이 아닌 금리, 통화, 원자재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네. 이 DLS 상품이 지난해 3조 원 넘게 발행이 되었는데요. 네. 사상 최대의 규모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조로 보게 되면 원금의 최대 95%까지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규모가 엄청난데 어쨌든 본인이 큰 이익을 바라고 투자했으면 위험도 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투자 규모가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진 이런 상품이 개인 투자자가 3,654명, 그 금액이 7,326억 원인데요. 네. 이들 중 상당수가 노후 자금을 굴리려고 투자한 65세 이상 은퇴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파생 상품 투자는 투자자들의 책임 아래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상품처럼 이제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시중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렸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네. 나이가 드신 이제 투자자분들은 제일금융권이 안전하다는 믿음 속에서 은행 말만 듣고 돈을 맡기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 측에서는 투자자의 연령, 재산, 투자 성향을 꼼꼼히 파악하고 뭐 이 투자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전 판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차로 실태 조사를 마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달 중에 그 해당 상품을 설계했던 증권사와 판매 주체인 은행을 상대로 집중 검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리게 된 건가요?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투자 리스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중 은행들이 이 해당 상품을 프라이빗 뱅킹, PB 네.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모 형태로 제한된 투자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상품의 최소 가입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평균 가입 금액은 2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은행에서 판매된 규모가 전체 판매액의 99.1%, 네. 8,150억 원이나 되는데요. 네. 우리은행이 4,012억 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고요. 하나은행이 3,876원, 국민은행이 262억 원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지금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랑 은행 입장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우선 이제 투자자들은 네.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고 애초부터 잘못된 금융 상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손실 내용이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입자들은 원금 손실이 없다고 듣고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금감원 분쟁 조정과 소송,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여러 경로로 책임 묻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은행들은 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했고 관련된 녹취도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 상품이 이제 PB를 통해서 사모 형식으로 판매됐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한 은행 직원은 불안전 판매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DLS 같은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이제 투자자 성향 분석도 네.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시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은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거래 신청서에서는 이제 네. 공격 투자형, 기대 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등의 항목에 은행 직원이 자의적으로 표시한 흔적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상당히 복잡하고 입장도 서로 엇갈리는데 이게 고객들이 원금 손실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는 있기는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먼저 이제 불안전 판매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파생상품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이제 은행이 부당하게 권유를 했는지,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들을 모두 지켰는지를 먼저 이제 금융당국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안전 판매 같은 경우에는 개별 건마다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2013년에 금감원이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안전 판매 사례에서는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했던 노인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에 7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DLS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투자 이력이나 불안전 판매에 대한 그 입증 여부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배상 수준을 가늠하기는 좀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뭐 이런 거 금융상품 투자할 때 주의를 해야 될 뭐 원칙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그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은 실제로 이제 만져보거나 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사전 테스트나 뭐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서 판매 직원의 설명과 권유가 굉장히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DL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설명이 불충분했다. 그리고 판매회사가 고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투자자가 모두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입증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투자 설명서와 상품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본 후에 자필로 서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판매회사 측에서는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했다라는 그 주장의 증거로 그 투자자의 자필 기재 서명 날인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자필 서명을 한 후에는 구제받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제 DLS 사태 같은 경우도 독일이나 영국 이렇게 해외 금리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대규모로 상품이 판매가 됐는데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입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대로 이제 알지 못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입증 절차를 겪어야 되고 또 그 과실 여부에 따라서 100%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금융상품에 신중하게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안 하자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하자니 위험한 것 같고 딜레마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